Następnie widzimy wyrzutnię Homar K, którym co ciekawe towarzyszy kolejna nowość, czyli pojazd znany jako Tadeusz, który po przejściu testów oraz odpowiednich wymaganych przez wojsko zmian trafi na wyposażenie naszych sił zbrojnych. Następnie widzimy kolumnę czołgów K2. Obecnie Wojsko Polskie ma 46 takich maszyn, a kolejny transport jest już najprawdopodobniej w drodze do Polski. Wkrótce formowanie zakończy więc pierwszy batalion tych czołgów w Wojsku Polskim. Łącznie zamówiono 180 wozów, a planowane jest zamówienie jeszcze 820 w ulepszonej, spolonizowanej wersji K2PL, czyli dowódcze lub dowódczo-sztabowe, na bazie lekkiego podwozia gąsienicowego. Za nimi jako pierwsze poruszają się armatochaubice samobieżne K9A1. Warto zwrócić uwagę, że są to K9A1 z pierwszej partii dostarczonej Wojsku Polskiemu. Pomalowane są one w charakterystyczny kamuflaż koreańskich wojsk lądowych, bazujący na opracowanym w czasach zimnej wojny amerykańskim kamuflażu MERDC. Następnie przyjechała kolumna polskich armatochaubic samobieżnych Krab. Krab wykorzystuje podwozie będące wariantem podwozia armatochaubicy K9A1. Różnią się one pewnymi detalami i oczywiście inne są systemy wieżowe, ale obie armatochaubice są do siebie porównywalne. Dobrą wiadomością jest to, że obecnie negocjowana jest umowa wykonawcza na kolejne 4 dywizjony armatochaubic samobieżnych Krab dla Wojska Polskiego. 8월 15일 폴란드 군대의 날 퍼레이드를 앞두고 사상 처음으로 열병식에 참여하는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8.15 군 퍼레이드는 매년 진행되는 군 최대 행사로 K2 전차 K9 저주포 FA50은 작년에 대중들 앞에 첫 선을 보인 반면 호마르 K는 이번에 처음으로 열병식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폴란드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납기가 시작된 천무 발사대는 현지 엘치사의 트럭과 합쳐져 호마르 K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천무 발사대의 제조업체인 하나에로스페이스는 폴란드 트럭이 생산되기도 전에 더 많은 발사대를 보내주어 폴란드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21개월 만에 벌써 발사대 30대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 하면 2019년 폴란드가 미국 로키드 마틴과 계약한 하이마스 20대의 경우 만 4년이 지난 2023년 5월 15일 첫 번째 물량이 인도된 이후 현지까지 고작 5대밖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천무 호마르 K에 대한 반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1차 계약 218대 체결 이후 잠잠했던 2차 계약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 4월 폴란드 정부는 2차 계약 물량 72대의 발사대를 포함한 각종 로켓 미사일 구매에 16억 4천만 달러, 약 2조 3천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당초 280대의 천무를 계약하기로 한 폴란드인데 그 계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뭐가 반전이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방산업체가 폴란드 새 정부와 맺은 첫 번째 계약으로 전 정부 시절 체결한 기본 계약을 바탕으로 이번 2차 계약에 서명했다는 것이며 정권 교체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폴란드 신정부는 하이마스와 같은 다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무 호마르 K에 대한 추가 계약을 추진한 것일까요? 이는 계약 세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계약은 1차 계약과 확연히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로켓 미사일 구입 수량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1차 계약은 218대의 발사대와 각종 미사일로 35억 달러 규모였던 반면 2차 계약은 16억 4천만 달러로 72대의 발사대와 각종 미사일이었는데요. 대략 40억 원에 달하는 발사대 금액을 제외하면 이번 2차 계약에서 더 높은 비율로 미사일을 구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조 원어치가 로켓 미사일 구매 금액이었죠.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2차 계약을 통해 폴란드는 72대의 발사대와 수천 발의 미사일을 구매했다고 전했는데 지난 1차 계약 때 구매한 CGR-80과 더불어 CTM-290이 대량으로 수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 신정부는 CTM-290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폴란드의 안보 증진이 의회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장거리 타격 수단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120km 에이티킴스의 활약 때문입니다. 각종 미사일 기지, 보급로, 탄약고를 파괴하며 우크라이나의 최대 전략 수단으로 꼽히고 있죠. 사실 폴란드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우리 방산업체들은 일제히 긴장 상태에 들어갔었습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들은 12월 총선거 이후 한국과의 모의 수출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보도를 연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시모 호어부니아 폴란드 신임 하원 의장은 지난 12월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잃은 법과 정의당이 총선 이후 체결했던 계약을 차기 정부가 무효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까보니 정반대였는데요.
폴란드 총리로 선출된 투스크는 한국과의 방산 계약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며 어떠한 변경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고, 특히 CTM-290 미사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정부 이후 새롭게 계약이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화의 숨겨진 세일즈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지난 4월 25일 한화는 처음으로 CTM-290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이 자리에 폴란드 대표단을 초청한 것입니다. 계약 체결 전 실제로 보고 판단하라는 엄청난 자신감으로, 만에 하나 이 테스트가 실패했을 경우 계약이 연기되거나 최악의 경우 계약 파기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초강수였습니다. 특히 방한한 폴란드 대표단에는 폴란드 국방부 차관 파벨 베이다, 폴란드 군수청장 아르투르 쿠프텔, 폴란드 국가재산부 차관 마르친 콜라색이 포함되었는데, 이 중 베이다 차관과 콜라색 차관은 총선 이후 새 정부에서 발탁된 인사로 한폴 방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오기도 했었습니다. 폴란드 총선거에서 당시 야당연합은 과반을 확보하고 시민연단에서 총리인 투스크, 폴란드 인민당에서 국무차관 베이다, 신좌파에서 국가재산부 차관 콜라색을 임명한 것이고, 이 중 2명이 한국에 와서 실제 CTM-290 실사격을 본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CTM-290은 성공적으로 200주 이상 비행하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하였습니다. 당초 자체 목표이자 폴란드군의 요구 목표였던 CEP 9m보다 더 안쪽인 7m에 탄착하여 폴란드 신정부 인사들의 마음을 굳히게 한 것이죠. 심지어 발사대만 따로 만들어 발사한 것이 아닌 실제로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옐츠사의 트럭과 혼합된 호마르케이를 가지고 실사격에 성공했으니 폴란드 대표단 입장에서는 엄청난 신뢰를 얻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신정부는 사실상 자신들의 업적이 될 수 있는 호마르케이와 CTM-290을 홍보 영상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에 공개된 폴란드 국방부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이마스의 모습은 오간데 없이 호마르케이를 운용 중인 장병의 인터뷰만 실었죠. Poligonowe warunki są nieco trudniejsze, ponieważ nasz poligon w Nowej Dębie jest dość wymagający. Tutaj jeździmy po asfalcie, ale kierowców mamy już dość doświadczonych, którzy już zrobili dużo kilometrów na tym sprzęcie i jest to dla nich dosyć łatwe zadanie. Codzienne nasze zajęcia to przede wszystkim trening samego przejazdu, ale też musimy oczywiście przygotować ten sprzęt pod względem wizualnym, jak i sprawność techniczną, tak? Codziennie musimy przeglądać ten sprzęt. Jak widać, jest czysty, zadbany, specjalnie wyczyszczony po naszych dużych ćwiczeniach poligonowych, także jesteśmy gotowi. Serdecznie zapraszamy na Święto Wojska Polskiego. Już 15 sierpnia o godzinie 14 rusza wielka defilada ulicami Warszawy. Bądźcie z nami. CTM-290은 품목 성격상 정확한 수량과 판매국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지만, 실은 방산 품목 중 규모 단가가 가장 높고 잠재 판매력도 높은 한국 방산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폴란드의 구입은 한국의 첫 번째 탄도미사일 수출로 앞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높은 판매국으로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무려 한 발에 13억 원에 달하지만 현존하는 300km 전술 탄도탄 가운데 가장 저렴합니다. 에이티킴스의 경우 발당 20억, 프리즘 미사일의 경우 발당 30억 선으로 예상되고 있죠. 가장 저렴하다 해도 사실상 엄청난 가격인데, 미사일 3발 가격이 천무 발사대 한 대 수출과 맞먹습니다. 실제로 천공이나 천무 수출의 경우를 보면 발사대 판매 수익보다 미사일 판매 수익이 수십 배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미사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폴란드 군사 전문가 마렉 레츠카는 폴란드군의 호마르케이 발사대 수를 고려할 때 연간 로켓 미사일 생산량을 M21 피닉스 수천 발, CGR-80 연간 수천 발, CTM-290 연간 수백 발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피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CGR-80과 CTM-290은 한화에서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네이밍에서 알 수 있듯 각각 사거리 80, 290으로 한국명은 천무 미사일 KT즘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또 하나의 반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폴란드의 신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천무의 2차 계약이 이루어진 반면, 오히려 하이마스의 경우 486대의 계약이 공중에 붕 떠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의 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미 로키드 마틴은 폴란드에 하이마스 트럭뿐만 아니라 발사대도 현지에서 제조할 수 있다며 PG젯의 자회사인 메스코에서 생산하는 제안을 했는데요. 폴란드 신정부가 계약을 미루고 있자 로키드 마틴에서 당근책을 꺼내든 것입니다. 매체는 2023년 9월 당시 국방부 장관 마리우스 프하샤크는 최대 486대의 하이마스 유닛을 구매하기 위한 기본 계약에 서명했지만 3개월 후 폴란드에서 새로운 중도 정부가 구성되자 그 이후 행정 협상은 멈춰버렸다라고 지적하였죠. 그 사이 신정부는 천무 다연장 로켓포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구매하였고요. 폴란드 신정부가 보기에도 하이마스 대비 천무가 확연한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에이테킴스는 현재까지 4,000기 가량만 생산되어 더 이상의 추가 생산이 없는 상태이며 대치제인 프리즘 미사일의 경우 아직 실용화되기까지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하이마스의 경우 올해 6월 미 육군의 도입령을 보면 오히려 가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의 천무의 경우 비교도 안 되는 빠른 납기는 물론 가격은 하이마스와 동일한데 화력은 2배, 여기다가 특히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있는 피니스 로켓에 대한 완벽한 호환 능력을 지니고 있으니 천무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굳이 하이마스의 장점을 하나 꼽자면 경량화된 차체로 인해 C-130 수송기로 실어 보낼 수 있다는 것인데 폴란드가 미국과 같이 파견이 주된 목적인 국가도 아니고 주적이 바로 코앞에 위치한 폴란드 입장에서는 화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작은 사이즈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의 대규모 CTM-290 수입과 더불어 한국의 KT즘 역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어 한국 군용 전술탄도탄이 더욱 낮은 단가로 생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T즘 및 CTM-290은 현대 전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입지를 지니고 있는데 전술적 용도로 사용하기에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있으며 심지어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엄청난 양의 자탄을 탑재할 수 있는 클러스터 탄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TM-290에는 대략적으로 약 500개 이상의 DPICM탄이 탑재될 수 있는데요. DPICM탄의 경우 전세계 오직 6개 업체만이 개발이 가능한데 이 가운데 2곳이 한국 한화와 풍산이며 풍산의 경우 최근 불발률 1% 미만의 자탄 개발에 성공하여 국제사회의 제재도 피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은 세계 최고의 클러스터탄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CTM-290은 중국의 인해 전술을 상대로 최적의 무기가 될 수 있는데요. 미사일 하나로 여러 개의 미사일을 쓴 것 같은 위력을 발휘하는 클러스터탄은 목표물을 하나로 특정하지 않고 그 주변을 한꺼번에 폭격할 때 용이하여 대규모 적군이나 진지를 겨냥할 때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탄 수백 발이 떨어지는 모습에 강철비라고 불리기도 하죠. 미사일 한 발의 위력은 축구장 3개를 초토화낼 수 있는데 살상 면적은 최대 22,500제곱미터에 이르러 순항 미사일 대비 수십 배에 달하고 4개 중대 병력을 한꺼번에 살상할 수 있습니다. 총 병력 225만 명의 중공군을 상대로 제격이지 않을까 하네요.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요. 오늘의 한 줄 평, CTM-290의 숨겨진 의미, C. 시진핑, T. 타격용, M. 미사일, 반대하면 중국인. 이견이 없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꼽히는 한국의 K9. 지난 8월 6일 미 레이시온사의 M986 에스칼리버 정밀 유도탄 실사격 테스트를 성공하면서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K9의 높은 호환성을 칭찬하면서 미 육군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으나 사실 여기에는 그보다 더 큰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차세대 포탄 시험을 K9 자주포로 진행했던 진짜 이유와 이로 인해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고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수 있다는 반전 소식에 대해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엑스칼리버의 실사격 시험은 8월에 언론에 공개되었지만 사실 지난 4월에 진행한 것입니다. 엑스칼리버 포탄은 미 레이시온이 개발한 155mm GPS 유도 포탄으로 60km 이상의 사거리와 높은 수준의 정확도 그리고 DPICM탄을 이용한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데요. 사실 한국의 K9은 지난 2022년에도 XM1123, M795와 같은 미국 신형 차세대 포탄과 호환 능력을 입증한 바 있어 이번 엑스칼리버의 호환성은 사실상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죠.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용된 K9이 노르웨이군이 운용하는 K9 비달이었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4월에 진행된 시험이 8월에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미국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근처에 위치한 미 육군 유마 시험장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노르웨이군이 운용하는 한국의 K9 자주포 비다르를 미 육군 유마 시험장에서 미국 레이시온 포탄을 이용해 시험이 진행된 것이죠. 이는 미국의 요청으로 인해 진행되었는데요. 이미 2년 전 한국군의 K9A1으로 시험을 진행한 미 육군은 왜 굳이 노르웨이 비다르를 가지고 와 시험을 진행한 것일까요? 이는 레이시온이 엑스칼리버의 대유럽 수출을 꽤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K9을 사용한 것이며 특히 노르웨이가 수년 전부터 엑스칼리버 도입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비달을 통해 시험을 진행한 것이죠.
즉 호환성은 예상된 결과였고 이보다 한국산 자주포가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오히려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4월에 진행된 시험을 굳이 4개월이 지난 8월에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었는데요. 지난 8월 초 외신들은 일제히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엑스칼리버 포탄의 성능에 대해서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황급히 비다르에서 사용된 엑스칼리버가 CEP 1m의 정확한 명중률로 사격에 성공했다는 보도를 낸 것이죠. 현재 엑스칼리버 포탄은 낮은 명중률로 실제 전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비즈니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GPS 재민 공격이 효과적으로 성공하여 엑스칼리버 포탄 공격 성공률은 지난 여름 55%에서 무려 6%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한때 엑스칼리버 포탄 19발 중 한 발만이 목표물에 명중할 정도로 GPS 재밍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2022년 기준 엑스칼리버의 발당 가격이 약 10만 달러로 1억 3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준인데 비유도 포탄 비용의 50배에 달하는 고가의 포탄이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엑스칼리버 공급을 중단까지 한 상황으로 러시아군의 재밍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전까지는 엑스칼리버 공급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달 초 중동에서 특수작전을 지휘했던 미 육군 중장 마이크 나카타는 미국이 전자전 능력, 특히 항쟁민 차원에서 여전히 뒤처져 있다고 디펜스 원을 통해 말하기도 하였죠. 포탄, 미사일, 항공기 등 군무기가 적진에 진입할 경우 적군의 전파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파 공격이라는 것은 적진에서 재밍 또는 기만 신호를 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밍 공격을 받을 경우 항법 장치가 동작하지 않게 되고 기만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항법 장치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주로 사용하는 전파 공격은 재밍으로 강한 주파수만 흘려보내면 되는 단순한 기술이라 저렴한 기기만 확보한다면 사실상 누구나 감행할 수 있습니다. 항법 위성이 약 2만 km 떨어진 우주에서 전파를 쏟다 보니 위성 항법 신호가 지상 수신기에 도달할 때에는 아주 낮은 전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밍에 취약한 단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실제로 북한은 2010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해 수도권 이동통신망의 GPS 수신기가 위성안법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즉 현대 전장에서 GPS 유도 무기의 성공적인 타격을 위해서는 GPS의 정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해가 없을 경우 공산오차 1m 이내의 높은 정확도를 지녔기 때문이죠. 그보다 오히려 항재민 기술을 보유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 성공이냐 실패냐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재민 기술은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등 방산 강국들조차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첨단 기술로 분류됩니다. 이에 현재까지 GPS 재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관성 함법 장치를 적용시켜 재밍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관성 함법 장치는 비행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차가 누적되게 되어 GPS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답은 항재밍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문득 과연 한국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렇다면 KGB, 현무, 청궁, KT즘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유도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항재민 기술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놀랍게도 현재 한국의 항재민 기술력은 미국을 뛰어넘는 수준의 세계 1티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 엑스칼리버 논란으로 인해 군사 밀리터리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한 가지 연구가 있는데요. 바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고내충격 항재민 위성함법 장치 기술 사업입니다. 155mm 포탄이나 각종 다양한 구경의 GPS 지능 포탄 및 유도 포탄에 대한 적대적 전자파 재밍에 대응하여 위성함법 장치의 강인성과 생존성을 증대시키는 초소형 항재민 기술을 뜻하는데요. 그 개발 시기가 놀랍게도 2022년이었습니다. 2022년이면 아직 엑스칼리버가 GPS 재밍에 맛이 가기 전이었는데 이미 국방부는 GPS 유도무기가 실전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는 것이죠. 해당 기술은 미국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신기술인데요. 전세계 유도무기 체계의 혁명이 될 수 있는 기술로 사실상 게임 체인저로 분류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항재밍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업체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강소기업 덕산 랩커스입니다. 항재밍 기술 한 우물만 26년간 파고 있는 덕산 랩커스는 누리호 위성 발사체에 들어가는 고소, 고고도, 고내충격, 고내진동의 위성안법 장치 개발은 물론 국방 유도무기 체계에 적용되는 고급형 항재민 장치를 개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덕산 랩코어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명함 크기 수준의 수형 저전력 위성안법 항재민 장치는 세계적으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랩코어스는 방해산업을 중심으로 항법 인프라, 우주항공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데 방해산업 7대 무기체계용 항법 솔루션을 제공하며 유도탄, 유도로켓, 전차, 장갑차 등의 우수한 TMP 항법 장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적용되는 항법 관련 장치는 거의 모든 무기체계에 덕산 랩코어스가 공급하고 있는데
그 기술력 수준은 세계적인 리서치 업체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아시아 업체 중 유일하게 세계적인 항제밍 플레이어로 기재가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즉, 항법 및 항제밍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 수준이고 국내에서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방사청, 국방기술품질원과 같은 정부기관은 물론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대한항공, 하나시스템, 카이와 같은 한국의 대형 방산업체, 또 ADD, 항우연, 에트리와 같은 정부 출연 연구소 등 항법과 항제밍이 필요한 거의 모든 유형의 기관 및 업체와 협력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덕산 네커스입니다. 그 기술력을 일찍이 인정받아 2013년에 영국 1위 항공우주산업 방산업체인 코밤사와 공동기술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 협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 교류라는 점입니다. 세계 항법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코밤도 네코스의 기술력을 인정한 것이죠. 두 회사는 차세대 방해교란 대응 정밀 유도항법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한국에서 제조, 생산하여 한국, 유럽, 동남아, 인도 등에 공동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 최고의 유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LIG 넥스원 역시 독자적인 항제밍 기술을 개발 중에 있어 창과 방패를 모두 확보할 전망인데요. 특히 유도 체계 1티어 업체답게 안테나 조향 기술, 대역 필터 기술, AGC 기술,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 코드 반송파 추적 루프 기술과 같은 다양한 항제밍 기술을 폭넓게, 그리고 체계 사업과 응용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 기술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한국의 공밀레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배열 안테나 패턴 측정 거리에 따른 방향 탐지, 간섭 제거, 빔 형성, 성능 분석 논문은 한국항해 학회 논문지에 발표되었으며 작년 연말에 열린 LIG 넥스원 기술 페스티벌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GPS 복합 제밍 능동 대응 장치 응용 연구를 최근에 마무리하기도 했죠. LIG 넥스원 핵심 기술팀 양기정 선임연구원은 GPS 복합 제밍 능동 대응 장치는 안테나, RF, 신호 처리, 수신기 등이 복합된 첨단 기술이고 이 정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라고 할 만큼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제밍과 항제밍,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한국은 거대한 방패로 상대를 그냥 아주 찍어 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한국 항제밍도 뚫는 무기가 있다. 바로 오물풍선. 아, 좋댔다. Przeskok technologiczny o dobre 40 lat, 50 do przodu. To jest całkiem nowa technologia. Myślę, że jedna z najnowocześniejszych na świecie, także 이곳은 한국이 아닌 폴란드입니다. 이 한국산 무기는 50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폴란드 군대의 날 8월 15일에 열릴 퍼레이드를 앞두고 현재 바르샤바 현지에서는 한국에서 도입한 군사 무기들의 사전 점검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 11일부터 2,500명 이상의 군인과 220대의 장비들이 리허설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장면은 한국에서 도입한 K2 블랙팬서 전차, K9 자주포, 호마르 K와 같은 최신식 장비들이 대거 도입되어 퍼레이드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단 2년 만에 46대의 전차와 68문의 자주포, 30대의 호마르 K를 보유하게 되어 유럽 최정상 화력을 갖게 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매체 테크WP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사에서 폴란드는 자국의 자랑인 기갑 장비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제목을 통해 폴란드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무장하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 현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꼽히는 기갑 장비의 무장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도입한 K2 블랙팬서, K9 썬더, 호마르 K는 현존 최신식의 기갑 체계로 폴란드 군사력의 핵심 장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퍼레이드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는 폴란드의 K2 전차병들과 호마르 K 포병들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산 무기는 그동안 폴란드가 운용해왔던 그 어떤 무기 체계들보다 더욱 강하고 기술적으로 진보했는데 대략 40년에서 50년 정도 발전한 새로운 기술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Długi okres przygotowań, żeby czołgi przygotować do takiego terenu, bo to nie jest naturalny teren dla tych czołgów. K2 porównać z Abramsami, z Leopardami, gdzie tutaj dla ludzi, którzy oglądają te wozy, ale też z waszej perspektywy, gdzie jest taka różnica, gdzie jest wyróżnik? Znaczy różnica jest w technologii, to dla cywili będzie ciężko do zobaczenia, tak, bo to wszystko, systemy, które pracujemy, znajdują się w środku. To cywil tego nie zobaczy z zewnątrz. Też tutaj jest ważna, cała trójka pracuje, żeby to praktycznie zadziałało w trakcie przejazdu? Oczywiście jesteśmy załogą, mamy zamienność funkcji, to że jestem dowódcą, ale także jestem też kierowcą i działonowym. Tak samo działonowy może być i dowódcą, i kierowcą. Okej. To w przypadku czołgów właściwie chyba tak wygląda, że zaczyna się od kierowcy, I- Dokładnie. poszczególne oczka. Dokładnie. Aczkolwiek nie musi być tak do końca. Tak? Zdarza się tak, że dowódcy przychodzą prosto po szkołach z 2-3-letnim doświadczeniem i wchodzą już na dowódcę. A czy taki dowódca wtedy też musi się uczyć jakby roli kierowcy? Znaczy musi, tak. To na tych czołgach akurat K2 jest system zamienności funkcji.
Czyli każdy musi przejść każdy dział, tak? Kilka słów o wozie. Jakieś spostrzeżenia typowo użytkowe, zalety samej maszyny. No, bardzo dynamiczna jazda. To na pewno w Zauważyliśmy. porównaniu do Zauważyliśmy. wcześniejszych wozów. Współpraca, tak? Bo w czołgu K2, z tego co wiem, jest 3 załogantów, Tak. ponieważ macie automat ładowania w przeciwieństwie do czołgów Abrams czy Leopard, gdzie jest 4. Co to zmienia może w takim wypadku pod kątem samego użytkowania? Co do samego strzelania, ja się nie wypowiem, bo jestem kierowcą. Ale jednak wrażenia jeszcze jako kierowca masz podczas strzelania, jednak daje to no, pewne odczucia, nawet siedząc na stanowisku kierowcy. Oczywiście, bardzo Tak, ale co jest właśnie teraz najważniejsze, jak powiedziałeś, że buja, to jest jedyna maszyna w Wojsku Polskim, która ma zawieszenie to hydropneumatyczne. Tak. Jak ono się sprawdza? bardzo dobrze w naszym terenie, ponieważ można dostosować, ładnie pokonywać trasę, pokonywać leje. W kierowaniu czołgiem na powierzchni takiej utwardzonej, tak, asfalcie, a w samym terenie. To ogólnie jazda jest bardzo płynna, niezależnie w sumie od terenu, z tym, że no, trzeba zwrócić większą uwagę na pokonywanie przyszłych w terenie takim typowo gdzieś jakieś lasy, pola, cokolwiek. Tutaj jest ta jazda jednak płynna, można sobie bardziej szaleć. Czyli można depnąć na nawrocie tutaj, jak robiliście i samo zawieszenie daje radę, zapewnia płynną jazdę. Czyli generalnie jesteś zadowolona z maszyny. Bardzo, jest to moja pierwsza, na razie nie malowane, jestem bardzo zadowolona. Wyrzutnie rakietowe, systemy artylerii rakietowej Homar K, czyli kierunek koreański i mamy człowieka, dowódcę wyrzutni, który może nam w tej chwili powiedzieć, jak właściwie z punktu widzenia znowu sprzętu, który na autostradzie to nie jest jego przeznaczenie, jak wygląda przygotowanie tego, żeby to dobrze wyglądało, żeby ludzie mogli się cieszyć naszym przejazdem. Wymaga to nas ogromnej pracy, przede wszystkim dużo godzin treningu, ale nasi kierowcy są świetnie wyszkoleni, utrzymują stałą prędkość, także wykonują bardzo dobrze to zadanie. W przypadku Homara K, tego wozu, jak wygląda skład załogi, który jest w każdym wozie, w każdej wyrzutni? Przede wszystkim podstawą jest kierowca, dobry kierowca, dowódca i operator, który zarządza całym sprzętem. Czy to jest w tej chwili wymaga na przykład w przypadku strzelania, wychodzenia z wozu, jak to w przypadku na przykład BM-21 starej technologii wyglądało, czy jednak tu już mamy zupełnie inny świat? Nie, tutaj w wypadku Homara K to jest przeskok technologiczny o dobre 40 lat, 50 do przodu. To jest całkiem nowa technologia, myślę, że jedna z najnowocześniejszych na świecie, także mamy się z czego cieszyć w Wojsku Polskim. Jak długo wasze szkolenie trwało, żebyście mogli tych wyrzutni używać? Jest to długi proces, bardzo trzeba się do niego przygotować, ale już całe załogi mamy super wyszkolone, jest dobra atmosfera u nas, ludzie pracują na sprzęcie dużo i myślę, że jesteśmy w 100% gotowi do 폴란드군의 자랑이 되고 있는 한국산 무기들이 폴란드 실 운용자들에 의해 극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변국들의 신식 무기 도입 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방산업체들은 세계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독 취약했던 부분인 인지도와 정치 로비의 한계를 성능을 기반으로 한 해외 실 운용자들에 의한 입소문으로 극복해내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모두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이야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K9이지만 첫 유럽 수출은 2016년 핀란드의 중고 K9 자주포 48문 수출 이후 현지 포병들의 높은 평가로 인해 이웃국인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폴란드가 1000대의 대규모 K2 전차를 도입하기 전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레오파르트 2A7과의 현지 테스트에서 K2 전차가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선보였고 이것이 실제로 폴란드가 K2 전차를 선택했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고 폴란드의 플라체 군수청 대변인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이러한 선택은 그 이웃국인 루마니아에게도 영향을 끼쳐 현재 루마니아 역시 300대에 달하는 K2 전차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즉 처음에는 소위 이른빨에서 밀렸던 한국산 무기체계가 실제 운용국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으며 기존 나토 표준 무기체계들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이 입소문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유럽의 또 다른 기갑 세력 루마니아가 폴란드의 예를 따른다라는 기사를 통해
폴란드의 대규모 한국산 무기 도입이 수많은 주변국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폴란드가 K2 전차를 주문하며 몇 년 안에 최강의 기갑 강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루마니아 역시 그 세력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는 K2 전차를 도입하면서 동맹의 동쪽 측면에서 또 다른 중요한 나토 기갑 부대가 되고자 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루마니아 전차병들은 한국의 K2 블랙팬서 전차를 시험해보았고 소식통에 따르면 테스트는 성공적이었으며 루마니아 군인들은 그 전차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루마니아인들이 실제로 이 기계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폴란드의 예를 따라 K2 전차와 M1 에이브람스의 혼합 운용을 고려할 것입니다. 산악지대가 많은 루마니아의 경우 K2가 그러한 지형에서의 전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이처럼 한국산 무기는 그야말로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장대에 져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로 구매했던 무기체계라도 그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며 한번 구매한 국가들 사이에서 수많은 추가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려는 수많은 국가들 역시 이미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도입국들의 실태를 살펴볼 텐데 여기서 실 운용자들의 이러한 고평가는 그 어떤 로비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나 한국산 무기와 달리 한번 구매 후 다시는 절대 구매하지 않겠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국가의 무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인데요. 여러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싼 맛의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다가 각종 결함으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방글라데시 매체 방글라 아우룩은 방글라데시 분노 폭발, 아이러니하게도 군 내부에서 폭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군은 중국이 공급한 군사장비에 결함이 있다며 방글라데시 정부에 항의했다라고 했는데요. 기체 자체의 기술적인 결함뿐만 아니라 수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실 운용자들에 의해 쓰레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쓰레기한테 미안할 정도죠.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중국과 각종 갈등을 겪고 있는 인도가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망신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 측 보도에 따르면 단순히 한두 국가의 한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국이 숨도 못 쉴 때까지 명치만 패는 인도 매체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Our cover story tonight is about China, the scam called China. Beijing is exporting defective military equipment to the world. It is draining the military budget of other countries and sending them substandard material in return. Chinese jets have structural issues. Chinese radars don't work. Chinese ships have faulty systems. But now the knives are out and China's faulty weapons have misfired. Beijing's exports have taken a massive hit. Let's just start off by looking at the countries that receive defective military products from China. Just how many are we looking at? And Nigeria is one of them. In the year 2009, China sent F-7 aircraft to Nigeria. Abuja realized the Chinese jets had technical problems. Many of these jets crashed or were lost in accidents. These were jets Nigeria paid $251 million for. In the year 2020, Nigeria sent back 7 Chinese jets for repair. In the year 2016, China struck a deal with Myanmar. Beijing was supposed to deliver 16 JF-17 jets. The first batch of 6 jets were delivered in 2018. Myanmar realized these jets were defective. The aircraft were supposed to help with interception, be capable of ground attack, except they could do neither. These jets had structural cracks. The aircraft did not even have an effective beyond visual range missile or airborne interception radar. And Myanmar's junta found itself paralyzed. The country, after all, had paid $25 million for each aircraft. In the year 2022, Myanmar was forced to ground the Chinese jets. Just tell me one thing. How is this not compromising Myanmar's defense capability? Tomorrow, if the country is forced to fight a war, what will it fight with? Grounded jets or faulty hardware? One thing's for sure, China will not come to their rescue. What will Myanmar do then? And the same question applies to all the countries that import military equipment from China. You are spending millions and billions in procuring weapons that you think should be able to defend your country. But what if that weapon stops working when you need it to work? What if the missile cannot be fired when the enemy is approaching? What if the tanks misfire? What if China's faulty hardware kills your soldiers instead of the enemy? Are you really ready to take that risk?
Sure, Chinese military offers come with competitive pricing, also financing. But you should know that there are hidden costs in these deals. China will sell you faulty machines and then you will have to pay out of your own pocket to repair the substandard material. And even after that, there is no guarantee that machines will work. Also,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Chinese suppliers will be paying heed to your requests for repair work. Have a look at Bangladesh. Dhaka got K-8W jets from China for its Air Force. 9 jets arrived in 2014 to 15. Bangladesh then placed an additional order. This was for a fresh batch of 7 K-8W. But China delivered faulty machines. 2 of the 7 planes that arrived in the year 2020 had issues. And Bangladesh informed the Chinese National Aero Technological Import and Export Corporation, but the Chinese response was rather vague. And the story does not end here. Bangladesh has also bought FM-90 from China. It's an anti-aircraft missile system. It was inducted into the Air Force in 2011. And soon, Bangladesh realized the system is defective. Dhaka found itself burdened with the cost of repair. It also found snags in the frigates procured from China. What's the point of buying these dubious defense products? Something 53 odd countries that China sells military equipment to must be asking themselves. Now, why aren't these countries ending military deals with China, you ask? Why aren't they sending back defective hardware? Is it because they are scared of the dragon? They should instead be scared of the insecurity that comes with doing business with the dragon. China is now the world's 4th largest defense exporter. It trails the United States, Russia, France. But the graph is now facing downwards. China's arms shipments have fallen. We are looking at a 7.8% decline between 2016 and 2020. This is compared to the preceding 5 years. Now here's a question. Has the great Chinese curse of huge exports and little quality boomeranged? And the answer is yes. The faulty weapon has misfired and hit Chinese exports. And you know what? It all comes down to what we keep saying in India. Made in China is equal to unreliable. Time and again, China proves us right. Chinese products don't work. Chinese policies don't generate results. Ask Italy for that matter. It is walking out of Chinese Belt and Road, or BRI. It's all a part of the great Chinese scam, one that's been ongoing for a while now. 독특한 것은 이러한 중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의 소리가 모두 군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성능은 무시하고 중국산 무기를 사들였고 결국 그 피해는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병사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나도 중국산 전차를 타고 전장에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란 방글라데시의 한 전차병의 발언까지 나올 정도이니 이건 마오쩌둥이 환생해서 사과하지 않는 이상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네요. 마오쩌둥이 사과하면 잘못했똥. 이런 상황은 한국산 무기가 받는 평가와 거의 180도 다른데요. 오히려 한국 K2 전차의 노르웨이 도입 사업이나 K9 데마크 수주 사업을 보면 군 내부에서 실운용자들에 의해 모든 기체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독일과 이스라엘 등의 정치적 로비로 인해 수주에 실패하였고 그 뒤로 비리가 적발돼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거나 교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말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사면 군 내부 폭발, 한국산 무기를 안 사면 군 내부 폭발. 50년을 앞서 나가게 만들어주는 한국산 무기인 반면 50년을 퇴보시켜버리는 중국산 무기의 차이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극명해집니다. 자, 이제 누가 소고기지? 오늘의 한 줄평. 소고기라 하기엔 땅은 넓고 대고기라 하기엔 속이 좁아. 그냥 중국이라 부르기로 했다. 폴란드의 급진적인 군비 증강에 전 유럽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폴란드 군사의 날을 준비하며 지난 주말 폴란드에서는 대규모 무기 열병식 리허설이 진행되었는데요. 8.15 군 퍼레이드는 매년 진행하는 행사이지만 최근 2년 내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폴란드의 군 전력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어 외신들의 관심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따라 폴란드는 올해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4%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예산 1,370억 zloty 약 48조 원 가운데 대부분을 최신형 첨단 무기 도입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입 예산 중 상당수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고 있죠. 한때 야당 연합의 도널드 투스크가 폴란드 총리로 새롭게 선출되면서 전 정부가 체결했던 한폴 방산 계약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도널드 투스크는 전 정부보다 더 과감한 군비 증강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12일 유럽에선 실제 위협이 존재한다고 경고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이 전쟁 전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무 72대 도입 2차 계약을 실행하면서 한폴 방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최근엔 폴란드의 군사 지출을 GDP의 5%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죠. 현재까지 한국이 폴란드에 보내준 즉 그단 이하항에 도착하여 현지에 배치된 무기만 해도 그 수가 상당합니다. 46대의 K2 블랙팬서 전차, 68문의 K9 저주포, 30대의 천무 발사대, 14대의 F-50 전투기 등 2년 만에 158대의 첨단 군무기를 보내주었고 여기에 수만 발의 탄약, 포탄, 로켓, 미사일을 납기하려 했습니다. 이에 최근 폴란드의 군사력은 급증하여 2024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그리스를 모두 추월하는 성과를 이뤄내는데요. 외신들은 이러한 폴란드를 두고 방위 및 안보 분야에서 유럽에 떠오르는 스타가 될 수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한편 폴란드가 한국이라는 군사 파트너를 지정해 엄청난 스피드로 군비를 증강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려는 국가들도 늘고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의 최대 우방국인 루마니아인데요. 루마니아는 이번 폴란드 퍼레이드에도 동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참여하여 자국의 무기를 선보였는데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반전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Jesteśmy właśnie po próbie generalnej, przygotowując się do wielkiej defilady polskiej, sojuszniczej. 15 sierpnia Dzień Wojska Polskiego, Święto Wojska Polskiego, Dzień Cudu nad Wisłą, wielki patriotyzm zwycięski. W defiladzie wezmą również udział pododdziały wojsk sojuszniczych stacjonujących w Polsce. Będą to pododdziały amerykańskie, brytyjskie i rumuńskie. Flugabwehrkanonen Panzer Gepard. Są to pojazdy zaprojektowane i produkowane w Niemczech, bazujące na podwoziu czołgu Leopard 1, których uzbrojenie stanowią dwie armaty. 루마니아가 선보인 자국 무기는 플락판처 게파드로 독일에서 들여온 자주 대공포입니다. 그 외형에서 알 수 있듯 무려 50년 전에 개발된 게파드는 레오파르트 1차체를 기반으로 한 전천후 서독 자주 대공포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비호에 해당하는 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폴란드가 600mm CT-290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호마르케이를 선보이고 있는 와중에 루마니아는 50년 된 게파드를 보내고 있으니 루마니아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첨단 무기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루마니아는 개발된 지 50년 된 무기를 보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게파드밖에 없는 거냐? 왜 하필 게파드인가? 게파드는 독일산이다. 우리도 폴란드처럼 하루빨리 첨단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 뭐 어쩔 수 없지. 우리의 방위 산업은 이미 오래전에 붕괴했으니까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루마니아가 게파드를 보냈던 것은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었는데요. 근래 루마니아군이 계약을 체결한 가장 최신형 무기는 M1A2 CP3 그리고 패트리어트이지만 계약 체결 이후 아직까지 미국으로부터 단 한 대도 받지 못하였고 운용 중인 하이마스는 도입 수량이 몇 되지 않아 동유럽의 긴박한 안보 상황 속 후방으로 빼낼 수 없었으며 장갑차의 경우 도입 연식이 게파드보다 더 노후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게파드 36대를 운용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안보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신식 무기를 보낸 것이죠. 게파드를 통해 알 수 있는 루마니아의 시급한 군 현대화 사업. 이에 루마니아는 폴란드의 뒤를 따라 최신 장비들을 도입해 빠르게 무장하려고 합니다. 루마니아는 2032년까지 주요 무기 도입에 399억 달러, 약 54조 원을 투입해 지역 안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올해 국방 예산도 지난해보다 45% 늘린 208억 달러, 약 28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방 예산은 한국산 무기를 사는데 상당수가 투여될 것으로 보이죠. 폴란드 매체 WP의 지난 7일 기사 유럽의 또 다른 기갑 세력 루마니아는 폴란드의 예를 따른다 에서도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달리 자국 기갑 부대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루마니아 무기고는 현대적인 것과 거리가 멉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작은 부족의 결과이지만 그보단 탱크를 현대 전장에서 핵심 무기 유형으로 인식하지 못한 접근 방식이 컸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상황을 마주한 루마니아는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300대의 주력 전차를 도입해 기갑 부대를 현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M1A2 SAP-3 54대 구매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 대상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K2 블랙팬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루마니아 전차병들은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라고 했죠. 실제로 최근 루마니아 디펜스 소속 군사 전문가들은 매체 분석 영상에서 시험 테스트를 진행했던 K2 전차는 루마니아 지형에 아주 적합하고 성능이 훌륭했으며 한국 방산업체와의 협력은 붕괴된 루마니아 방위산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Recent a fost testat ca 2 Panther în România și Polonia a ales această opțiune. L-am auzit pe domnul general Lincica și șeful Departamentului pentru Armament
preciza că nu ne vom opri la 54 de Abrams, planul e în viitor, evident, nu de pe o noapte pe alta, undeva la 300 de tancuri. Deci, da. Ce spuneam? Și putem vedea, nu știu, un K2 Abrams, exact cum au polonezii, de exemplu. E mai aproape de realitate acest tank? Sau Leopard, sau mai știu eu ce? Eu, dacă ar fi să merg pe o recomandare, adică dacă ne limităm la un singur batalion de Abrams, pe ăla îl lăsăm și rămâne aset strategic. După care, că par puține, dar 54 nu sunt puține, dacă știi unde să, mai ales pentru teritoriul nostru, dacă știi cum să refolosești și unde să dai cu ele și ai și succes, deja e foarte bine. Plus că e o amenințare și pentru inamic, că numai că le ai, e o amenințare. De ce crezi că polonezii își cumpără atât cât își cumpără? Da, mult își cumpără. Ca să-l facă pe eventualul lider de la Kremlin, care ar declanșa un atac împotriva Poloniei, să se gândească de 3 ori dacă poate să-i facă față cu capacitatea de ripostă pe care și-o asigură Polonia. În câțiva ani, Polonia vă asigur că va deveni probabil armata cea mai puternică pe uscat din Europa. Să poate fi luat în discuție. A și fost luat în discuție, s-a desfășurat un demonstrativ. Și eu am informații că au fost mulțumiți. Am fost și eu la BDSA, acolo am discutat cu cei care l-au prezentat, chiar leadership-ul lor. De asemenea, cred eu că nu poate fi eliminată nici opțiunea de a începe o discuție cu fabricanții Leopardului A8, s-a ajuns la A8. Chiar dacă am înțeles că durata va fi mai mare, trebuie calculat în avantaj și dezavantaj, vedem și costurile sunt importante. Dar ambele, și K2 și Leopard, se pliază mai bine pe geografia României. Fără doar și poate. Da. Fără doar și poate. Dar altceva important aș vrea să spun, care cred eu că ar trebui ținut cont și sigur Gianlu Incica sau dorința eventualului producător, indiferent cine ți l-ar produce, dacă tu stai la mâna lui să-ți dea muniție, că tu nu poți să o produci. 이처럼 러시아 적성국들의 한국 무기 도입 계약이 늘어나고 있자 러시아는 오히려 북한과의 군 교류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포탄 중 80%가 북한산이라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물론 그 성능은 참담했지만요. 러시아의 포탄 수만 발을 지급하면서 ICBM 기술을 이전받으려 했던 북한은 최근 러시아 행보에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습니다. 미사일 기술이 아닌 러시아산 염소 447마리를 받게 된 것인데요. ICBM을 외치다가 ICBAM을 외친 격이죠. 러시아 검역기관 측은 레닌그라드 지역에서 북한의 나선 시로 향하는 447마리의 염소에 대해 위생조건 준수 여부를 검토한 뒤 수염소 432마리와 암염소 15마리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시안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다져지게 됐다라고 전했는데 웃긴 건 암염소가 15마리밖에 되지 않는데 뭐 어떻게 젖제품을 원만히 보장하는 토대가 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암수의 수량을 보니 번식이 목적은 아닌 것 같고 푸틴이 포탄 받았으니 네 몸보신이나 하라우 하면서 준 듯합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러시아 포탄 지원이 러시아의 핵심 기술 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북중러의 관계가 공고해진 듯해 보이지만 오히려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무기 수출 텃밭을 가로채고 제1의 공산권 국가로 등극하려는 중국. 그런 중국을 신뢰하지 못해 러시아 편에 서서 자기 살 국민만 하고 있는 북한.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에서 개쩌리 국가로 전락한 러시아는 서로 자국의 입속만 챙기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득을 보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인데요. 지난 7월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국 군수산업 붐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악화되는 안보 상황으로 인해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고품질의 저렴한 무기 도입을 위해 한국산에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러시아의 서진 영토 탐욕으로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원하고 있고 중국의 남중국해 야욕으로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두고 북한은 질투에 눈멀어 한국의 대규모 무기 판매로 전 세계 안보 위협을 가중시킨다는 북중서를 발급해 주었는데요. 이는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아주 그냥 입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 무기를 사는 것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닌 오히려 전쟁이 나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하였죠. 전쟁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각국의 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죠. 지난 역사 동안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던 한국의 역사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힘 균형을 맞춰주는 밸런서로서의 한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져 가고 있죠. 오늘의 한 줄 평. 옛날에 대한이라는 착한 아이가 살았어요. 이 친구는 단 한 번도 남을 먼저 때린 적이 없었지만 동네 건달 양아치들은 대한이를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우울감에 빠진 대한이는 그냥 존나 강해지기로 했어요.
Homar K, nowy sprzęt w Wojsku Polskim. Pierwszy raz na defiladzie Święta Wojska Polskiego. 18 Pułk Artylerii, zapraszam. 8월 15일 열릴 군사의 날 퍼레이드를 앞두고 폴란드에서는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도입된 한국산 무기들이 메인 이벤트를 장식할 예정으로 특히 이번에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가 대중들 앞에 첫 번째로 공개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인도된 호마르 K는 현재 폴란드 육군의 가장 대표적인 무기체계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K2, K9, F-50과 달리 호마르 K는 발사되는 한국에서 차대는 폴란드 옐치사에서 제작한 트럭으로 첫 번째 합동 제작 무기라는 점에서 폴란드 군인들은 특별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호마르 K를 도입하면서 아예 새로운 부대까지 창설했는데요. 바로 제18기계화 사단의 18포병연대입니다. 2021년 6월 18기계화 사단이 처음으로 작전을 개시하였고 2022년 K9 자주포가 도입되면서 18포병연대가 창설되었는데 이번에 호마르 K와 CTM-290이 인도됨에 따라 연대는 포병여단으로 승격하게 될 만큼 폴란드의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호마르 K를 운용하고 있는 18기계화 사단뿐만 아니라 각종 군사매체, 국방부와 같은 기관에서도 호마르 K 홍보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천무 발사대회 대회 홍보가 가능한 첫 번째 국가라는 점에서 매우 큰 메리트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천무는 폴란드 수출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수출되었지만 중동 지역 특성상 수입 절차나 성능 테스트 결과 또는 무기의 전과 등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왔는데요. 그러므로 한국 이외에서 천무의 구체적인 성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곳은 폴란드가 처음이며 폴란드의 평가는 앞으로 천무 수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다행히도 폴란드는 천무에 대한 엄청난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연중에 같은 시기에 도입된 하이마스가 저평가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실제 운용자들에 의해서 특급 칭찬을 받고 있는 호마르 K죠. A za nami pierwsze Homary K. Kiedy do Państwa przyjechały i jakie są pierwsze wrażenia? Zgodnie z harmonogramem dostaw pierwszy dywizjon systemu Homar K do końca 2023 roku. W związku z tym przy założonych terminach 15 egzemplarzy opisywanego systemu. Jakie są pierwsze doświadczenia? No, pierwsze doświadczenia nie mogą być inne dla dowódcy dywizjonu czy obsług jak pozytywne. No, mówimy tutaj o zupełnie nowym sprzęcie, fabrycznie nowym, na gwarancji, więc w kontekście planowania szkolenia i dalszego jego użytkowania no, to jest dla nas bardzo istotna informacja, która daje nam nadzieję na bezawaryjne funkcjonowanie tego systemu, a nawet w przypadku jakichś zdarzeń no mamy tutaj pełne wsparcie obsługi serwisowej i czas reakcji też jest bardzo krótki, więc no to daje nam duże możliwości szkoleniowe w dywizjonie. No i to jest dla nas bardzo ważna informacja. Wcześniej jednostka na jakim sprzęcie działała? Zasadniczo 18 Pułk Artylerii jest jednostką nową. Jego formowanie zostało zapoczątkowane już jakiś czas temu, natomiast dywizjon rakiet wyposażony w system Homar K funkcjonuje od zeszłego roku. I mówimy tutaj o zupełnie nowym dywizjonie, nowej kadrze i również nowym sprzęcie. W porównaniu do sprzętu poprzedniej generacji używanych w Wojsku Polskim. Mówiąc o zdolnościach systemu Homar K, należy rozpocząć chyba całą rozmowę od tego, dywizjon rakiet, który jest w składzie pułku artylerii, czy też w brygady artylerii, to jest tak zwana, a może nawet nie tak zwana, tylko to jest artyleria dywizji. W tym wypadku mówimy o zdolnościach walki głębokiej i kształtowaniu pola walki. Wyrzutnie rakiet systemu Homar K, mówimy o oddziaływaniu na przeciwnika w zależności od posiadanej amunicji od 80 do około 80 do około 290. Unikałbym porównywania tego systemu z jakimś innym, ze względu na to, że to jest dywizjon rakiet, nie jest ekwiwalentem dywizjonu artylerii rakietowej, więc mówimy tutaj o zupełnie nowej zdolności, którą siły zbrojne pozyskaliśmy. Decyzją wyższych przełożonych 18 Pułk Artylerii będzie wyposażony w sprzęt koreański, czyli to 2 dywizjony ogniowe K9 Thunder i 2 dywizjony rakiet K239 Homar K. Oprócz tego, jako pierwsi w Polsce jesteśmy, że tak powiem, pionierami, testujemy ten sprzęt, polski sprzęt wybudowany przez polskie firmy, to jest system poszukiwawczo-uderzeniowy Gladius. Moich żołnierzy, żeby się z tym sprzętem zapoznali i szkolenie w Korei na sprzęcie koreańskim, czyli na K239 i na K9. W chwili obecnej cały czas trwa to szkolenie
W niedalekiej przyszłości zaczniemy już szkolenie taktyczne i ogniowe. Dywizjony artylerii rakietowej, które funkcjonowały i funkcjonują dalej do tej pory, dysponują amunicją niekierowaną. Jest to rażenie powierzchniowe. W systemach HOMAR mówimy o amunicji precyzyjnej. Powoduje, że ilość zużywanej amunicji jest dużo mniejsza. Natomiast w kontekście jakości tego rażenia, oddziaływania na przeciwnika, mówimy o bardzo dużej dokładności w tych kategoriach, która jest wskazywana przez przełożonego. 한편 최근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동남부 18기계화 사단에서만 운용될 줄 알았던 호마르K가 동북부에 위치한 제16기계화 사단에 처음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지난 12일 16기계화 사단 SNS에는 폴란드 카모플라주 3색으로 도색된 호마르K 4대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18기계화 사단에서 운용 중인 호마르K와 구분되는 도색으로 눈에 띄었는데요. 16기계화 사단은 폴란드 포병의 가장 강력한 화력 체계인 호마르가 도착했습니다. 이 현대식 로켓 발사기 덕분에 우리 사단은 훨씬 더 큰 힘과 행동 준비 상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전에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4대 호마르K를 선보였죠. 호마르K가 16기계화 사단에서 운용된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호마르K의 뛰어난 적응력,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 방산업체에 소름 끼치도록 빠른 납기 능력을 뜻합니다. 우선 폴란드 16기계화 사단의 포병연대가 위치한 곳은 벵고제보 지역으로 러시아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와 마주하고 있으며, 특히 이곳은 늪지, 호수, 강, 숲 등 험지가 많은 지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기동성에 특화된 K2 전차나 하이마스의 경우 이곳 16기계화 사단에 최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었는데요. 반면 18기계화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남부 지역은 드넓은 평야 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M1A2 에이브람스와 호마르K와 같이 화력을 기반으로 한 전면전에 능한 무기체계가 배치되었습니다. 즉 16기계화 사단이 기동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18기계화 사단은 화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에 호마르K의 경우 초도 물량 전량을 18기계화 사단에 배치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뜬금없이 16기계화 사단에 4대가 배치된 것이죠. 확연히 구별되는 도색을 칠한 곳은요.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호마르K의 기동성이 하이마스와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이마스는 한 개의 포드만 장착한 경량화된 버전으로 2개의 포드를 장착한 천무보다 더 높은 기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사실 6x6 체계인 하이마스 대비 8x8 체계인 천무는 더 뛰어난 변속기 성능, 서스펜션, 타이어, 최저 지상고, 방탄 규격, 높은 마력 등을 지녀 사실상 기동성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한국 업체의 빠른 납기가 이번에 16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는데요. 폴란드는 1차 계약 218대 가운데 초도 물량 18대를 18기계화 사단에 배치하기로 했는데, 하나는 지난 6월까지 무려 30대의 발사대를 인도 완료하였습니다. 즉 초도 물량 18대 이후 4대가 타부대에 배치되었고, 나머지 8대는 폴란드 현지 엘치사의 트럭과 조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려 트럭보다 더 빨리 생산되고 있는 발사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아한 것은 18기계화 사단의 주력 화력 체계인 호마르K가 16기계화 사단에 너무 빨리 배치되었다는 점인데, 이는 하이마스의 납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19년 폴란드는 18대의 하이마스와 2대의 훈련용 발사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나 첫 번째 인도는 무려 4년이 지난 2023년 5월로 단 4대의 하이마스만이 도착하였습니다. 사실상 1년에 한 대를 만든 셈이죠. 동유럽의 화약고로 불리는 칼리닝그라드와 최고 요충지인 수바우키 회랑을 마주한 16기계화 사단이 단 4대의 하이마스로는 전력 우위를 지닐 수 없었기에 이번에 호마르K가 다소 긴급히 배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하이마스의 늦은 납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목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지만 언제 납기가 완료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라트비아는 지난해 6대의 하이마스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첫 번째 인도 예정 시기는 2027년으로 약 4년을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 역시 2022년에 계약한 물량 중 초도 물량조차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처음에는 2024년 인도가 시작된다고 밝혔으나 최근 한 언론에 따르면 인도 시기는 2024년에서 한 번 더 연기되어 2025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만 역시 2021년 6월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아직까지 단 한 대의 하이마스도 받지 못하였는데, 예정 시기는 2024년 말이지만 그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폴란드가 4년을 기다려 4대를 받았는데, 한국은 단 21개월 만에 30대의 천무 발사대를 보내주었으니 상대적으로 전력이 부족한 16기계화 사단에 호마르K가 빠르게 배치되게 된 것이죠. 이로써 천무는 공식적으로 빠른 납기를 입증했으며, 또한 지형과 기후와 상관없는 적응력을 갖췄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사막 한가운데
해병대에서도 원활하게 작동되는 천무의 모습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UA군이 공개한 사진 영상 자료에서는 천무 다연장 로켓포가 사막 한가운데서 80km 유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사막은 거센 모래폭풍과 낮과 밤의 극심한 일교차로 인하여 군 무기체계의 결함 발생률이 높은 지역인데요. 그러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형 천무를 개발하면서 모래먼지를 걸러내는 공기 필터를 장착함과 동시에 특히 마이너스 32도부터 플러스 60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으로 성능 개량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우디에서는 천무의 실제 사용 정황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사우디가 돌연 예멘 북부의 사다 지역을 포격하여 후티 반군의 상당수를 격퇴하였고 이때 사용된 무기가 바로 천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다 지역은 후티 반군의 요충지로 그동안 사우디는 이곳을 공중 공습으로만 무력 대응해왔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엔 포병으로 타격한 정황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사우디군이 지닌 40km 이상 포병 무기체계는 미 M270 MLS와 천무 K239뿐으로 사다를 사정권에 둔 사우디 포병 부대가 남부 나지란에 위치한 K239 포대라는 점에서 천무의 실사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천무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포체계보다 더 긴 사거리를 지녔기 때문에 손쉽게 보복 공격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후티 반군은 이번에 로켓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대응 사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우디는 애초부터 반군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포격을 퍼붓는 전술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우디의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하였고 천무는 탁월한 성능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천무는 추가 수출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최근 노르웨이의 장거리 타격수단 도입사업 후보자로 오른 천무는 이스라엘의 플러스, 미국 하이마스 등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몇몇 최근 기사에서 천무가 하이마스에 밀려 패배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미국 의회에서 노르웨이의 FMS 요청에 대한 판매 승인을 내준 것을 두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오보를 한 것입니다. 하나 측 역시 아직 노르웨이 정부가 하이마스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가 로키드 마틴 측이 하이마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일 뿐 앞으로 어떤 무기를 선택할지는 노르웨이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는 K9 저주포를 도입한 것과 같이 현지 테스트를 거쳐 최종 후보를 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원으로 뒤덮인 곳에서 우수한 기동성과 정확한 명중률을 선보일 수 있는 기체가 선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천무의 환경 적응 능력은 이미 입증되었으며 특히 노르웨이 포병이 현재 K9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천무가 다른 후보들보다 더 경쟁력 있는 이유로 꼽힙니다. 특히 한국은 하나의 거대한 무기 공장으로 지연 없는 납기를 보장해줄 수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CEO는 디펜스 유스와 인터뷰에서 천무 부품 장비 95%가 한국에서 국내적으로 제조되어 부품 공급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였죠. 무기 측에는 수백 개의 부품 중 하나만 공급이 되지 않아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로키드 마틴의 패트리어트 3의 경우 보잉의 시커가 생산이 지연되고 있어 패트리어트 전체 일정이 딜레이되고 있는데요. 보잉은 작년에 생산량을 30% 늘리기 위해 미국 내 시커 공장을 확장하기 시작했지만 추가 라인은 2027년까지 가동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위축된 미국의 군산 복합체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갈등으로 드러난 약한 고리라고 묘사할 정도이죠. 그러니 고객님, 빨리 드릴게 천무나 사세요. 오늘의 한 줄 평, 아니 얼마나 빠르길래 그러냐고. 야, 한국은 국가번호도 8이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